그동안 우리 선생님 네. 제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12월 강좌냐 강시하려는 큰 박수와 한 명분. 예. 저는 손뼉 박수도 박수지만 진짜 1년 동안 진짜 뒤돌아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대장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단 한 번도 펑크 없이 제사정 때문에 한번 뒤로 수년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한 달에 이것이 이렇게 정말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교육한 단위가 그동안 내 경험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오히려 진짜 너무 박수를 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여튼 우리 4강 남았는데 조금 이제 이 이틀에 요번하고 24일하고 이틀에 걸쳐서 끝내야 돼서 조금 서머리 방식으로 좀 진행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로스 되는 거 없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드리고 어쨌든 내년에도 또 더 좋은 아이템으로 또 계속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처럼 계속 고민해서 또 더 좋은 커리큘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진짜 미약하나마 견바지로의 도움을 함께 해서 우리 공무원들 경본부가 진짜 강성해지고 또 올해 수건인 이 공무원들의 정치 기본권 정치에 대해서도 보다 더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중적인 투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운동사 앞에 앞 시간 쭉 살펴봤고 일제시대 때 근대사회, 그러니까 봉건주의 시대 양반 쌍놈 시대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노동자 계급이 처음 형성되던 시기에서 그 노동자 계급이 조선이라는 사회구조성에서 대단히 천대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독립운동이라든지 또 근대화의 건설 과정, 발달 과정에서 굉장히 주된 역할을 해왔던 과정을 쭉 지켜봤었고 그 속에서도 일제라고 하는 강점기 하에서도 노동운동을 해왔던 저력도 살펴봤었습니다.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33인의 어떤 선언문 낭독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인지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어떤 처절한 투쟁이었던 과정도 지켜봤었고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3월 1일, 1919년 3월 1일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쭉 지난한 시간 동안 이어졌던 그리고 그 동력이 결국은 광복군 설립이라는 과정까지 가왔던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그 노동자들 투쟁 속에서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형성되고 또 그 투쟁들이 이어졌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해방이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일본을 대신해서 들어온 미군정이 여전히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건국준비위원회 그 다음에 이 공장도 자주 경영을 하던 시스템 그 다음에 일제가 빼앗은 토지를 북한처럼 무상으로 회복시켜 줄 알았는데 적산불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민중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현재 재벌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일제에 충성을 하던 관리자들에게 돌아감으로써 그것이 이제 이 적산불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탈된 자산이 재분배되는 과정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기형적으로 형성된 과정도 쭉 살펴봤습니다. 미군정 이승만 정권 거치면서 이 남노당 척결이라고 하는 간첩 사건에 이 껍데기를 씌워서 노동운동 민주화를 열망하는 목소리들을 다 짓눌렀던 과정 그것이 이제 3.15 부정선거와 4.4 5.입 사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들이 민중들의 저항, 사회혁명으로 끝이 났지만 다시 쿠데타로 인해서 더 억압되는 어떤 이 철혈정치, 억압정치, 공포정치, 군사독재가 시작되는 과정 지켜봤었고 그 속에서도 전태일이라고 하는 불씨가 다시 노동운동의 희망을 만들어냈던 과정 지켜봤었고 70년대를 경과해서 결국 박정희 정권은 이제 여성 노동자들을 토사구팽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신민당사 점거와 신민당 당수였던 김영삼의 국회 제명 그리고 그것이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면서 김재규 차지철과의 갈등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박정희 피살이라는 서울의 봄을 잠깐 맞는 듯 했지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80년 5월 광주로부터 시작해서 제2의 유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철의 정치가 공포 정치가 다시 이어졌던 과정이 있었죠. 정치 상황이 이러했다면 경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국 노동사에 우리가 80년 전기를 맞닥뜨린 계기들을 살펴볼 때
처음 이제 얘기를 말씀드렸던 게 79년도 석유파동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재에 보면 쭉 이제 얘기 듣고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1973년, 1979년 두 차례 있었던 석유파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방임에만 내버려뒀을 때, 자유방임으로만 내버려뒀을 때 자본이 독점 자본으로 성장하고 국가 독점 자본으로 성장한 자본은 필연적으로 시장 포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확보를 위해서 국가 권력과 함께 식민지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통해서 자원을 수탈하고 노동력은 강제로 빼들어 쓰고 거기다 다시 팔아먹는 이런 이제 제국주의가 쭉 확산되는 과정들을 지켜봤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인해서 예전에 경제 특강, 저 자본주의 특강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특강 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주의 경제를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기초한 자유주의가 무너지고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의 철학대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잠시 바뀌었다가 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학설이 아니고 이거는 규정되는 거니까 그냥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런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케인즈주의라고 했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 그 중에서도 시장 기능의 어느 부분을 가장 국가가 이제 개입하는 형태였냐면 생산, 분배, 소비 이것이 경제가 돌아가는 어떤 순환 구조라면 분배와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이었죠. 그게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복지 국가 형태로 나타났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벌어서 집 한 채 얻는데 그 다음에 애들 교육하는데 아프면 병 치료하는데 다 쓰잖아요. 벌어서 거기에 다 쓰는데 굉장히 큰 비중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집을 마련하고 집을 마련하는 것이 엄청 싸거나 무상이고 교육이 무상이고 의료가 무상이고 일종의 경제활동을 하면 노후가 보장되고 이런 차이가 되면은 굉장히 큰 부분에 있어서 소비를 안 할 때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더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소비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경제를 성장해 왔다면 79년 두 번째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다시 자본주의 시스템을 또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가는데 한 번 했던 자유주의를 다시 하니까 이름은 뭐라고 했다? 신자유주의라고 했고 79년, 80년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수상이 집권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신자유주의는 95년도에 정점에 달합니다. 95년도에 정점에 달한 이유는 예전에 제가 특강할 때 설명드렸죠. 가트 체제,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 체제가 실효성 있게 힘있게 굴러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보안 회의를 쭉 하다가 1995년 가트 8차 협상 때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라는 곳에서 의장국 없이 모두가 동등하다는 취지로 둥근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라우드 회의라고 불렀었고 지역이 우루과이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우루과이 라우드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거기서 이제 가트 체제는 문을 닫고 이제 WTO 그러니까 이 제너럴 어그리먼트 테리프 온 트레이드라고 하는 관세 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닌 이제 월드 트레이드 오르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WTO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미리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내용 보면은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95년을 정점으로 해서 WTO가 출범하니까 이 세계 무역 질서를 그 전에 누가 다 장악했습니까? 예전에 특강할 때 세계 경제의 패권 국가들이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옮겨갔다가 영국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패권을 장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심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가트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영국과 미국이 견인하는 형태 실질적인 패권을 미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95년 WTO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는 WTO에는 가입을 했지만 OECD에는 가입 못하면서 김영삼 정부가 OECD 가입하려고 진짜 목숨을 걸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OECD가 주문했던 것 그것이 또 불발로 그치니까 IMF를 맞닥뜨리고 IMF가 다시 재주문하는 과정을 오늘 이 노동운동사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경제 흐름인데 이 경제 흐름이 독립되어서 경제는 경제대로 돌아가고 노동자들의 요거는 뭐 이건 별도로 챙겨지고 이런 창탈하는 걸 통찰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럼 이 격변의 시기에 오히려 기간을 보면 더 짧지만 더 짧은 시기에 격변하는 이 요동치는 세계 경제 시스템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이 60, 70년대 노동운동을 살펴봤다면 이제 80년대 주되게 살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독약앞으로 약진하다가 IMF를 만나서 자초하면서 완전히 또 함몰되다시피 찌그러졌다가 다시 복구에 들어가지만 IMF 이후에 비정규직의 문제, 간접고용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숙제까지 오늘 한번 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독재 정권의 연장선이었던 전두환 정부가 처음부터 우리나라 잘 살게 했던 거 아니까 독재 정부가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 가지 인하 조치,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87년, 88년, 89년까지 우리나라는 엄청난 고도 성장을, 그전에도 빠른 성장을 했지만 정말 압축적이고도 고도 성장을 맞닥뜨리면서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자본이 팽창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쭉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로 소개했던 어떤 시대 배경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챙겨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혜수, 유아인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도 굉장히 실사고증이 전 잘 된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꼭 한번 보시고 재미도 있습니다. 해서 IMF가 어떻게 무리하게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1995년도에 WTO가 출범했잖아요. 이제 무역 시스템이 가트쳐졌더니 힘이 없다가 이제 힘이 생겼잖아요. 힘이 생겼는데 이 힘을 전 세계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이 힘이 움틀대고 작동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태국 방콕에서 태국부터 시작해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등등 해가지고 동남아에서부터 쭉 전부 다 IMF에게 잡아먹히는 그 전선이 북상하고 있는 와중에 97년 말에 우리나라도 외환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 IMF는 두 가지 원인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막 방만 경제, 중국 투자 막 이런 우리 스스로 쉽게 얘기하면 은행 돈, 나라 돈 빌려다 쓰고 돈 벌면 지 돈이고 돈 꼬르면 그냥 은행 책임이고 이런 식의 돈 먹고 돈 먹기 식의 편착이 막 되고 있다가 IMF가 터졌거든요. 그럼 IMF는 과연 누구 때문인가? 우리 스스로 잘못한 건가? 아니면 WTO를 천병으로 한 헤지 펀드, 투기 자본들에게 우리가 잡아먹힌 건가? 이런 것도 이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설명했던 내용들 넘어가서요. 그러다가 이제 좋아졌다 하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은 그 속에서 87년 60 항쟁을 필두로 박종철 서울대생의 탁한이 억하고 죽었다 하는 그 사건부터 해서 이한일 열사의 철탄 직격탄 맞는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노동자들 이 투쟁 이전에 6월 10일까지 60명성 투쟁 명동성당 사수 고리 투쟁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전경인데요. 사진 좀 화면이 흐려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교재 사진을 좀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조직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 직후에 이제 87년 7, 8, 9 대투쟁 직후에 전국 업종 노동조합 회의,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대기업 연대회의라는 요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게 됐던 핵심 몸통이었습니다. 전노협이 요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요 전노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병우 위원장님이 이제 초대 전노협 의장이었었고 전노협이 지금으로 치면 민주노총의 본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노협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문단심 제일 강성했던 곳이 마창노련과 인민노련이었는데 마창노련이 배출한 이제 이 불세출의 장수가 문성현,
잘 알려지지 못하면서 노사정위원장 맡고 뭐 이렇게 하다가 노사정위원장 중앙에 경사노위원장이 얼마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민노련의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오해찬 이런 사람들이었죠. 심상정 의원도 인민노련 출신이고, 근데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쪽으로 금속 연맹 쪽으로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성이었지만 용접사 이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취업해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여성 용접사 대표적인 위장 취업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하고 부산에 한인중공업에 취업에 들어갔던 김진숙 지도자하고. 전국 업종노동조합 회의는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산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업종노동조합 회의는 병원, 뭐 정교조, 방송, KBS 노조 뭐 이런 이제 약간 직능 쪽으로 가면서 이제 요런 틀이 나중에 산별이 형성되는 어떤 좀 이 토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기업 연대 회의는 나중에 곧 회차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노동자가 2개가 있었죠. 현총련이 있었고 포스코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현총련은 현대중공업하고 그 현대자동차 지금 근데 그때는 이제 현대전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자동차와 지금으로 치면 모비스 뭐 이런 데로 이제 갈라진 이런 노동자들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 기업별 노조인데 대기업 노조의 모양새를 연상하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소개되긴 합니다. 포스코 노조는 박근기 지도부라고 그때 91년도에 처음 이제 이 포스코 노조 출범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민족 포철 뭐 이렇게 이 자기들 전파성의 슬로건을 걸고 강성했었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러니까 저 상패 공장 이런 거 아시죠? 기획사 고려기프트 있는 TV 산전 하잖아요. 그런 데서 아씨 너무하네 노동자에 뭐좀 물건 납품 말라 했더니 돈 달라고 해갖고 죽게 심각하고 제보가 들어가요. 제보가 들어가서 안기부가 와가지고 이걸 또 포스코 노조를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패 공장에 처음 제보했던 사람이 한 6년쯤 뒤에 지역 언론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제보하라고 안기부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강압을 받았다라는 것을 양심선언을 하면서 안기부가 개입해서 포스코 노조를 깼던 과정이 나중에 포항 지역에서는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때 그가 이철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철우요? 김국지사 그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철우가 안기부 부장 할 때가 그 시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희 와이프 집안 이건 TMI인데 와이프 집안이 전부 다 포스코맨들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저를 정말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겼었는데 롯데 포스코 노조를 깼던 전무가 와이프 2번째 큰아버지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집에 가면 억수로 좀 약간 미묘한 공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몇살 가면 싸울 수 있는데. 멱살을 쥐기에는 그분이 너무 연로하셔서 예, 아무튼 TMI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투쟁에서 전노협까지 87년 대투쟁을 통해서 이제 전노협이 건설되는 과정까지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도 뭐 병에 걸렸는지 구동 속도가 너무 좀 떨어져서 옛날 아닙니다. 학생과 시민 중심의 불평등했던 민주화 운동, 그 후에 무기부 선언을 얻어낸 이후 호강훈련에 접어들기. 또 색깔 다른 하이바 쓰는 경찰들이 있죠. 저게 백골단입니다. 백골단이라고 전부 흰색 하이바만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얘네들 그 막 갑옷처럼 생긴 하이바 말고 오토바이 하이바처럼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간소화된 하이바 쓰고 그래서 색깔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런 유의 하이바를 쓰고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그 다음에 진압용 긴 장봉이 아니라 한 손에 들 수 있는 단봉을 들고 이 체포 연행으로만 특화된 차출된 경찰들을 그때도 지금도 백골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작됩니다. 이어서
민주화를 영원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의 표기로 몰고 간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했다. 그 감동은 아마 이 사회를 진정으로 민주화시킬 세력이 그 역사의 정면에 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후 전국을 힘들 노동자 투쟁의 불씨를 당기고 노동자의 감당을 선언하게 한 것은 10월 5일 울산에서 시작된 현대엔진 노동조합 결성 투쟁이었다. 투쟁의 불길은 울산 지역을 휩쓸고 마산, 창원, 광인지역, 구로공단 그리고 거제도까지 확산되면서 결국은 노동자 투쟁의 열기로 들끓었다. 거제에서 구로까지 운수, 방산, 사무직, 국내 서비스직, 구조기 노동자까지 3,300여 개 분당에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넘는 노동자들이 벌였던 2개월간의 불합격은 40여 년간의 긴 노동으로부터 전체 노동자를 이끌었다. 노동자들은 단결투쟁의 필요성과 그 위력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7.8 투쟁의 중요한 성과는 이후 노동자 투쟁을 이끌어갈 필요와 조직의 중심이 된 노동조합을 폭발적으로 건설한 것에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전진한 발걸음은 단위 노동조합 건설에만 그치지 않았다. 마산 창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다. 수출 자유공단이라는 정부와 자본이 만들어낸 이 공업도시에는 87년 당시 1000에서 3000 단위의 사업장이 많았다. 이 계획된 공업도시에서 최초의 노동자 지역조직이 건설된다. 1987년 12월 27일 19대 노조 16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여서 마산지역 노조 총연합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 노조는 이내 15개 전국 각 지역에서 건설되고 노동자가 연대할 수 있는 필수적인 힘이 됐다. 제주 노동자들이 규모협을 중심으로 단결할 때 사무, 서비스, 전문직 등 비제조업 노동자들은 87년 11월에 병원 노동조합 협의회를 결성했다. 병원협을 시작으로 사무, 전문직 노동자들은 각각 연맹을 결성해 업종별로 노조연맹을 만들어 나가면서 업종 간의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노동자 투쟁을 대도적으로 원천 봉쇄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주요 무기는 노동악법이었다. 복수노조 금지, 삼자기 금지, 정치활동 금지라는 각종 노동악법 또한 노동자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이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노동악법으로 많은 탄압을 받았다. 88년 11월 13일 마침내 전국의 5만여 노동자들이 정태일열사 정신계승과 노동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의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선언한 후에 이루어진다. 정태일열사가 이 땅의 노동해방을 위해 살아가신 지 18년 너무나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문명 늦게 나가 이렇게 전국의 노동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 당시에 약 한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혀서로서 노동 해방의 구호를 힘차게 섰습니다. 그 힘차게 노동 해방이라는 것은 동지들을 보면서 이후에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에 대한 승리와 운동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대단히 감동적이었고 또 그러한 감동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운동을 해나가고 이후에 탈 수 있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학법 철폐, 국정재벌 해체,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개 5만 노동자가 진행한 노동자 행동과 노동법 개정 투쟁의 성과는 한 달 뒤에 복구합니다. 12월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노동자 대중의 공급 권익인 여기 뭐 만들었다 이런 걸 좀 물어볼게요. 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과 정서를 발휘하겠습니다. 쟁의 과정에서 판단하기는 노동학법에 모조리나 소득연합과 대충하시를 구성함으로부터 연금도 파비나업체에서도 파업보다 현재 주어진 중인데 생산분석 관광정당 등이 적극 관광거리로 노동지휘단과 7명을 구성하고 다른 9명을 건설했다. 1989년 12월부터 시작된 경제중공업의 128일 파업행위라는 온전한 투쟁으로 나가려 합니다. 이 투쟁을 전국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전국적인 연대투쟁에 불을 당겼다. 이에 정권과 자본은 노조말살책,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 탄압, 공안 특권 수사본부를 동원한 공안 정국 만들기 등으로 민주노동 운동에 구체적인 탄압을 가했다. 그러나 89년의 노동자는 더 이상 87년의 노동자가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전국회의 산하에 각 지역 업종별 대화를 다툰 전국적인 투쟁 전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온 것이다. 최초의 대중 투쟁으로 전개된 세계 노동절 100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그래서 5월 18일 전국 노동자 광주 순회단의 대중적인 참가까지 투쟁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 연대투쟁의 결론은 이제 선교조에 대한 노동자는 37년 이후 급속하게 성장해온 노동자의 특별과 인식, 조직 발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투쟁의 분명함과 대중성, 지속 통합과 궁극적인 연대투쟁. 이러한 노동자 투쟁이 발전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쟁취할 것은 이 투쟁을 주도할 진정한 전국 조직의 건설이었다. 보시면 1월 22일 14개 지역 노조협의회와 2개의 업종 노조협의회 600여개 민주노조와 20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노동자의 전국적 중앙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건설되었다. 뜻하지 못하고 노동협약을 열방하는 모든 노동자와 노동운동세력들이 전면적으로 결집한다. 4천만 민중의 생활 향상을 주도하며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열망과 의지가 하나로 모인 것이다. 네. 아까 영상에서는 한 100명 정도라고 담정훈 위원장이 설명하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술자리에서 따로 들어보면 한 200명 정도가 썼다고 합니다. 그 노동해방이라는. 여기 작년도 우리 경복무 활동가 대회 때 나눠줬던 이 배지를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를 넣어서 글씨체를 신영복체로 해가지고 우리 교육원에 앞에 그 제보가 다 신영복 선생님이 직접 써주셔가지고 평균사회 노동교육원 앞에 껍데기에 있는 제목 글씨체가 다 신영복 선생님이 직접 써주신 그 글씨체예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200명 정도가 그걸 썼다고 하는데 그걸 작년에 이제 활동가대회 자료집 표지 커버에 사진을 썼더니 거기에 이제 민주당으로 퇴항한 전 민주당 위원장 한 명이 같이 깃발을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또 하나 애석한 일은 그 혈서로 된 광목천을 잘 보관을 했었고 우리 노동운동 역사 기록물 보관소 역할을 자임한 한내라는 기구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거나 후원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한내에서 보관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이걸 유실해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좀 엄청 개탄스러워한다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있습니다. 전노역을 건설하면서 사실상 아마 우리 지부장님들 각 지역에 보시면은 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이 꽤 있습니다. 또 근데 역사에 또 아이러니기도 한데 이 시기 때 만들어졌던 노동조합들 중에서 아주 건강하게 현재도 노동조합 활동,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단위는 또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배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87년 대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이 플랜트 건설노조가 지역 건설노조로 요 직후에 만들어졌고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중에 제일 대표적인 3별은 현재 정교조죠. 정교조가 89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초창기에 엄청나게 해고 노동자들 발생했다가 이제 나중에 지난한 투쟁을 통해서 복직을 했었다가 박근혜 때 해고 노동자를 또 조합원으로 두면은 노동자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무원 노조, 정교조가 다시 법외 노조가 되겠다고 이랬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접어들었는데요. 90년대 접어들어서 이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초반에는 좀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서울에 보면 영화에 보면 나오는 전두환을 필두로 한 육군사관학교의 하나의 조직, 이걸 척결하려고 칼을 들이댔었고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차명거래라든지 차명계좌를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세금을 매기거나 어떤 범죄에 악용되지 못하게 하는 어찌 보면은 지금의 금융 어떤 이 체계의 어떤 토대를 역대부터 만들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세계 경제에 편입돼 들어가기 위해서 WTO에 가입하거나 OECD 가입, 자본시장 개방을 쭉 해갔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전노역 영상을 보셨는데 전노역 건설 이후에 민주노총까지 오는 과정을 이것도 간략하게 조금 건너뛰면서 시간상 영상을 다시 한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우리 세 사람을 그 전두환 때는 공안 탄압을 하면서 사회정화, 사회정의 구현 뭐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걸고 삼천교육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엄청 많이 잡아다 넣었죠. 지금은 다행히도 뭐 다행이라고 하는 표현도 참 죄송합니다만은 삼천교육대 그 피해자들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일부 전체는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일부 이제 그 지원을 받고 있는데 노태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탄압을 했었습니다. 아까 공안들 그 우리 사회를 불순하게 만드는 이 불온 세력들을 뭐 색출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노태우 때 썼던 이제 수단은 범죄와의 전쟁 슬로건에서 이 슬로건을 발표하고 만들었던 범죄단체 구성법 이거를 운동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범죄단체 구성법의 가장 핵심은 일단 범죄단체 구성법이 적용이 돼버리면 가중처벌입니다. 가중처벌인데다가 거기서 제일 무섭게 적용했던 것은 뭐냐면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겁니다. 입법의 원래 취지는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칠성파 20명, 향초파 20명, 패상이 붙었는데 사람 한 명 칼에 찔러 죽었어요. 근데 막 너무 난전이어서 누가 찔렀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CCTV도 없어요. 분명히 사람은 죽었어요.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편, 죽은 사람 있는 상대편 20명 전체에게 같이 모의하고 같이 실행했다라는 뜻의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살인죄를 같이 씌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범죄단체를 소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범죄단체보다도 이 노동자들
집회나 이런 데 이제 더 많이 적용해가지고 저도 공모공동 점검으로 처벌된 전과 기록 중에 공모공동 점검으로 규정돼서 판결 내려진 전과가 3개인가 2개인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삼당 야합을 통해서 이제 김영삼이가 출범하면서부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번영, 통일을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함께 섰습니다. 전노협이 출범한 바로 그날 민주당을 탄생시킨 정권은 전노협 탄압에 즉각적으로 돌입했다. 무슨 전노협 같은 것을 문로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인기가 찬일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뒷받침을 했냐 이 말이야. 뭘 국회의원과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공유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마지막 발악으로 격렬화되는 불순종자들의 책동이 있으리라 이 김일순이 요즘 그 김일순 이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특히 제3자 개입에 대해서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년 9월 30일 노동부의 지침이 발표되면서부터 실시된 공모협 가입사업장에 대한 5조 업무조사,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모든 쟁의의 노동 무임금 적용. 이는 정권과 자본이 공모협과 노동자들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공무원이 단지 정노협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많은 노동조합의 지도자를 연행 구속하고 공모협 발표 공작에 연행되었습니다. KBS 노동자들은 국의원 시민사당의 퇴진 운동을 시작으로 방송 민주화를 위한 대장정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방송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의해서 정부방송이 중단됐고 이 분쟁에 노동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끊이지 않았다. 잘 찾아보면 손석희 나옵니다. 같은 시기 울산 현대 중공업에서는 역사에 남을 중요한 노동자 투쟁이 준비되고 있었다. 4월 29일 파업 현장에 공권력 침탈. 파업을 사수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골리앗 투쟁. 골리앗 투쟁에 전노협은 전국 총파업 지침을 내렸다. (5월 1일) 전국 70개 사업장 12만 명의 노동자가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였다. (4일) 동안 312개 노조 34만 명이 동일한 요구를 내걸고 전국적 정치적 총파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90년 5월의 투쟁은 헛되지 않았다. 투쟁의 성과는 먼저 5월의 열기 속에서 업종의 전국 조직인 업종회의가 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0년 투쟁의 조직적인 성과는 바쁜 달 21일에 배우그룹 노동종합협의회 출범으로도 나타났다. 유능한 배우그룹 조합원들의 요구와 열망을 담은 민주노조 운동에 새로운 불이 되었다. 노동자들의 그룹별연대는 이제 저 이미 울산에서도 있었다. 90년 1월에 홍대 중공업과 현대 자동차가 중심이 돼 현대그룹 노동종합 통일연합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대기업 노조 민주화를 위한 대기업 연대회의가 결성된다. 그러나 골리앗 투쟁과 총파업의 성과는
90년 11월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업종연맹과 전문의들이 공동 주최한 90년 11월 전국 노동자대회는 노동운동 탄압 기세와 90년 인프 승리를 위한 민주노조 총위 단결을 국내에 내걸음으로써 생산직 노동운동과 사무 전문직 노동운동이 민주노조 총위 단결이라는 방향에서 의식적으로 확대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가정에 의해서 그날은 노동자 내부의 차이를 노동자는 땡을 통해서 확립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는 민주노조 운동의 비극적 민주적 통일을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91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벼랑에 물리고 있었다. 민중들은 물가 폭등, 집값 폭등 등으로 목숨까지 끊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경제 위기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렸고 오히려 인사, 경영권 호수, 무노동 무임금 논리, 한자릿수 임금 가입을 아닌 등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해나간다. 노동자 민중의 절망과 분노가 언제 터져나올지 불안한 91년 봄, 강경대 열사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였고, 이어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노동운동 진영은 이후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 및 노동운동 탄압 공세, 전국 노동자 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결성하여 전국적인 규탄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 그리고 이해 9월 7일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추경일은 반역기간 연장 통일임금제 도입 등 노동법 배약을 선언한다. 이 선언에 노동자들은 91년 10월 업무협과 업종회의 노동운동단체가 결합한 ILO 기본조약 이행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전면적인 노동화법 공정 투쟁에 나섭니다. 12년은 업종연맹의 합법성을 쟁취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10월 방문, 건설, 병원 및 합법성을 쟁취하면서 55개 업종과 돌던 관절 노조인 노총의 연합노련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싶은 계기가 됐다. 업종별 투쟁해왔던 94년 노동자 투쟁은 업종별 공동투쟁의 물꼬를 튼 시기였다. 단, 사무 전문직 민주노조 운동은 의료 제도의 개선, 완전한 사회 보장의 실시, 언론 민주화 등 업종에 관련된 제도 개선 투쟁과 사회개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보양시켜왔다. 이제 업종의 노동자들은 공동교섭단을 통한 실질적인 업종 간의 공동투쟁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이 시기는 노동자들이 조직을 급속하게 확대 강화해 나간 시기이기도 했다. 94년 상반기 제조업에는 조선노역에 이어 자동차, 일반 금속 등 업종별 조직이 건설이 되었다. 사무 전문직의 경우는 과학기술노조, 병원의 지역 단일 노조 추진 등 업종별 단일 노조가 건설되거나 추진되어갔다. 그리고 94년 11월에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민주화 목표 속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조직적 성과 속에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건설은 힘차게 진행되고 있었다.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선포되었고 1년 뒤인 95년 11월 마침내 한국의 모든 민주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총망라된 중앙조직 전국 민주노동조합 추동연맹이 건설되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혁명 남짓한 시기에 민주노조운동은 제조업과 사무전문직,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어 공동의 목표를 내놓고
감별 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통해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 네, 그 영상만 우리가 제가 요약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좀 중간에 개연성 하나를 좀 설명하자면 87년도 노동자 대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 말고 6월달에 있었던 정말 이 사회부 혁명에 준하는 또 다른 혁명적 전기를 또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나라는 바로 6.29 선언인데요. 87년 6월 29일 날 전두환이가 자기 절친이었던 노태우를 통해서 대신 선언문을 낭독하게 한 6.29 선언입니다. 이 6.29 선언의 핵심은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에서 선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지 않고 국민들 보통선거를 통한, 보통선거를 하면 1인 1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보장되는 것을 보통선거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6.29 선언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개탄했던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 선언 이후에 김대중이나 김영삼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대는 좀 굉장히 좀 더 앞당겨졌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군사 독재를 다시 회귀하지 않을 수 있어서라는 의미죠. 결국 김영삼, 김대중의 단일화는 실패하게 되고 민중 진영은 민중 후보로 백기와 문무를 백성돈이라는 것을 독자 추대하게 되고 김대중, 김영삼이 갈라진 이 구도 속에서 어부지리로 다시 이 군부의 핵심 몸통이었던 노태우가 당선되는 이 회돌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87년도 대선이 끝나서 88년도 임기를 시작한 이제 노태우는 신공안 정국을 선포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까 그런 것들을 악용하고 하면서 정점에 달했던 건 91년도였던 것 같아요. 91년도에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강경대 열사라고 나오는데 강경대 열사가 죽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분신, 투신 이런 자살들을 많이 하면서 항거를 했습니다. 그만큼 탄압이 엄청나게 이제 거셌다는 거였겠죠. 또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었지만 다시 민주주의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신공안이 형성됐을 때 그렇게 거칠게 투쟁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시기에 또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 아십니까? 굉장히 막 비장하게 장엄하게 이렇게 부르는 노래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들어보셨죠, 그죠? 이 노래를 작시한 김지하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김지하가 그러니까 공안에 이제 포섭돼서 변절하고 조선일보에 올린 사설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의 구판을 멈추어라라는 제목의 사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노동자들, 이 청년 학생들의 이런 투신, 분신 이런 항거들을 마치 알카에다 같은 이제 그 종교적 신념 이런 것에 비유하면서 이제 굉장히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막 강압적으로 그런 분신을 하는 것처럼 폄하하고 그것을 이제 하는 그런 형태로 비방하면서 이제 배신하고 돌아서는 이런 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지아 씨 노래는 요즘에도 어디 하다가 우연히 와서 모르고 그냥 행사장에 틀어놓으면 꺼라 저 배신자 새라든지 타는 목마름으로라든지 이런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는데 참 사람이 그렇게 변신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만들어졌고요. 세 갈래를 하나로 몸에서 진행했다고 했는데 업종회의, 그 다음에 전노협, 그리고 대기업연대회의가 이제 그래서 얼굴 세 개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수 열정 멋있게 해갖고 세 가지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옆 얼굴이 비치는 모습은 달리는 모습에 여럿이 함께 달리는 모습을 선택합니다. 단결과 연대를 의미하고요. 얼굴인데 색깔이 다른 것은 피부색, 인종, 국가 이런 것을 차별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함께
가서 쟁취하겠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요총이 쭉 출범하게 됐고요. 민요총이 출범한 게 이제 95년인데 민요총이 95년 11월 달에 출범하는데 이제 95년도에 앞에 말씀드렸던 OECD 가입을 하잖아요. OECD가 3번 빠꾸먹고 4번째 조건부 가입을 승인했거든요. 그때 조건부 가입을 승인할 때 지난번 설명했던 것처럼 금융시장 개방과 그 다음에 노동유연화, 공공부문 구조개혁, 뭐 말이 좋아 공공부문 구조개혁이지 실제로는 공공부문 민영화였었죠. 민영화를 쭉 해 들어가면서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서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촉발됐던 게 발전노조 투쟁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또 사고 났죠. 김영균 열사가 쭉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또 사고가 났는데 거기 남부 화력, 뭐 서부 화력, 동부 화력 이렇게 지금 화력 5개사로 나눠져 있는 게 원래 국가 공기업이었다가 지금 준민영화로 쪼갈라지면서 이 발전소들이 다 쪼갈라져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된 이제 투쟁으로 이제 민요총이 투쟁을 시작하다가 결국 이제 노동유연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전태일 때문에 알게 된 근로기준법을 95년도에 1953년도 전쟁 중일 때 부산에 있는 조선방직 파업 때문에 급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만들고 아무도 있는지도 몰랐다가 전태일 때문에 알게 된 그 노동법이 이제는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수준으로 자꾸 이제 요구들이 발생하니까 이 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들은 대다수가 끊임없이 개혁의 개혁만을 거친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OECD가 요구한 노동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거 노동법 전체를 다 뜯어고치려고 상정한 게 96년 노개투를 촉발시킨 거죠. 96년도 12월 26일 새벽 6시 15분인가 국회 도서관에, 그러니까 국회의사당도 아니고 도서관에 아까 저기 이 3당 합당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되려고 민주당을 만드는데 그거 민주당 만들기 전에 대통령 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이제 신한국당이 된 거죠. 신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모아가지고 노동법 관련된 거 개혁하는 거, 그 다음에 안기부법 일부 개정, 요거를 5분도 안 돼서 이제 방망이 치고 날치기 통과한 게 요게 이제 96년도 12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촉발됐던 9697 로겟2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이 9697 로겟2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이것도 거의 87년 투쟁에 준할 만큼 엄청난 전국적 총파 투쟁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김영삼의 노동법 개혁을 저지시켜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절반의 성공이었죠. 이게 폐기를 시킨 저지가 아니라 유보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유보에 동의를 줬던 거예요. 이게 다시 IMF가 터지면서 다시 다 부활해서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오프, 복수노조 창구단이라, 파견법, 정리해고제, 기간제법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패키지로 다 들어있었던 걸 이걸 방망이 질로 통과시켰던 그 사건입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96, 97기 때 국회 앞에 이제 모였었는데 아직 우리가 모여있네요. 맞습니다. 그때 국회 앞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이게 모였는데. 맞습니다. 네. 모여있어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엄청 추웠는데 너무 인파가 많아가지고 입을 잃은 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저는 휴가 났다가 집회에 가가지고 이 국회 앞에 가고 휴가 잠깐 같이 합류했었는데 비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롤 막기 비닐 그거를 이제 덮고 자는데 맨 땅에 밑에 뭐 박스 대야를 깔고 비닐 덮고 자는데 아침 되니까 이게 성에 물이 차서 그 물이 똑똑똑 떨어진다. 정말 시리고 춥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997 투쟁 영상을 1990년 세계 자본주의는 와인 생산과 와인 자본의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 영상 많은데 그러니까 가지고 또 시간이
세계 자본주의는 과잉 생산과 과잉 자본의 무한등전 시대로 접어들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본은 이윤주의를 보다 자유롭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통해 전 세계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에 쌓여있는 국회 1996년 11월 22일 한국을 맞은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민주적 권리를 무시한 노동자들이 날치기로 불가되었다. 신한국당은 날치기를 해서라도 노동자를 계약하여 드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쫓아가기 위해서 민주노동조 총정책은 26일 새벽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노동법 개혁안을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반민주적 폭거에 대항 26일 오전부터 산하 전 파리로드에서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운송연맹, 자동차연맹, 현송연 등 제조업 노동자들은 즉각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사무직 노동자인 전문 노령이 가세했다. 12월 28일 지하철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투쟁이 확산되었다. 민주노총은 연말연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공공부문 파업을 중단시켰다. 새해가 밝아왔다. 정권과 자본은 새해 연휴를 기점으로 파업이 잦아들 것이라고 희망 섞인 예측을 하고 있었다. 1월 3일 자동차연맹과 운송연맹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2단계 총파업으로 나아갔다. 1월 7일 방송 4사, 병원, 의무 노조를 비롯해 사무노련, 건설노련, 해학노련 등 사무 전문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가세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제주까지 대인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집회와 이뤄진 가구 시위가 전개되었다. 민주노총의 투쟁에 한국노총의 노동자들도 나섰다. 노동화법 완전 유효화라는 강인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전체 노동자들이 모두 총파업을 벌이고서 그간 민주노총 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이어가는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2월 15일 총파업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388개 노조 35만 8천 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총파업 기간 중 가장 많은 노동
민주화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하였다.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밀려 주춤하던 노동자 계급의 대반격이었다.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에 민주세력이 함께했다. 보수, 변호사들은 시국성명과 거리민지, 항의운동을 시작했다. 종교인들은 시국법회와 기도회, 미사를 통해 신도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다. 문화예술인과 여성계도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학생들 정리하고와 노동자 법연제 도입을 따랐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힘차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민주화와 진보의 가장 강력한 중심 세력임을 확인시켰다. 최대 한번 했어도 쉽네. 아마 이게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백두산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조만간 지금 환조산 때 여기 지금 화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제 아래도 일본에도 지진 대지기 나고 대만에도 지진 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터질지 했는데 100년이 있어도 안 터진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100년이면 엄청 먼 시기인데 전체 지구의 나이에서 100년은 곧 터지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던데 아마 또 노동자들이 또 살다가 투쟁하다가 또 압력이 또 우리 쌓이면 또 저런 또 혁명적 정규 투쟁들이 또 일어나겠죠. 포항도 잠깐 장면이 나오는데 저때 민주노총 포항시지부장 그때 당시의 명칭으로는 시협의회 의장이 김병일 위원장님이었어요. 김우윤 주席아시나요? 김병일 위원장이? 지금 도시농업 하시는. 네. 저때 오거리부터 남빈동 사간동수 6거리까지 완전히 도로를 저분들로 다 메웠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때 당시에 이거 투쟁에서 못 막으면 우리 민주노총 앞으로 다 문 닫아야 된다라고 절박하게 그렇게 호소하고 조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시기가 가깝잖아요. 9697 총파업인데 97년도 11월에 한보철강 부도 사건으로 바로 IMF 체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 쉬었다가 우리 교재에는 없는 영상인데 동남아에서 어떻게 쭉 IMF가 타고 올라오면서 한국에 IMF가 오게 됐고 그 결과 저렇게 투쟁해서 막아냈던 노동법 개혁이 안기부법도 나오는데 안기부법 개혁의 실체는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의 안기부 활동은 해외 활동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기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뭐 모사드나 미국 같으면 CIA, KGB 이런 데처럼 영국의 MI6 이런 데처럼 이 정보 수집 기구인데 이걸 이제 노동법을 개혁시켜서 노동자들이 반발할 게 예상되니까 국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 거였었던 겁니다. 안기부법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안기부가 국내 사찰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막아냈던 투쟁이 어떻게 다시 IMF를 통해서 지금 막 보면은 막 억수로 막 희망적이고 막 힘차고 막 발랄하고 이런 막 힘 있는 영상들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보게 되는 영상들은 막 IMF 터져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눈물 짓고 슬퍼지고 막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IMF 그 영상 보면서 그 이후에 지금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까지 진단을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분 9분 후에 시작합니다. 30분. 네, 알겠습니다. IMF 때문에 그때